한 나라가 50년 만에 이웃보다 40배 이상 가난해진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것도 출발선이 더 좋았던 나라가 자원이 없어서도 전쟁에 져서도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방향 때문에 무너졌다면 어떨까요? 1970년대 초반 북한의 1인당 소득은 남한보다 높았습니다. 공장이 더 많았고 전기가 더 많았고 도로와 철도도 더 잘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북한의 1인당 국민 소득이 남한의 5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격차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오늘은 그 역전의 역사를 출발선부터 현재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체제가 어떻게 성장을 만들고 또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북한이라는 나라가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작은 1945년 해방 직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한반도의 산업 배치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비대칭적이었는데 중화학공업, 광산, 발전소 같은 핵심 기간산업 대부분이 북쪽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남쪽은 주로 농업지대였고 경공업 정도가 있었던 반면 북쪽은 이미 철강, 화학, 전력 인프라를 갖춘 산업지대에 가까웠습니다. 이 구조는 분단 직후 북한에게 명백한 이점이었습니다. 김일성 정권은 이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소련식 계획 경제를 도입하면서 국가가 자원과 생산을 통제하는 체제를 빠르게 구축했는데 전후 복구 속도는 실제로 눈에 띌 만큼 빠른 편이었습니다. 소련과 중국의 대규모 원조가 들어왔고 1950년대에서 60년대 사이 북한의 산업 생산은 상당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장에는 결정적인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북한의 경제는 처음부터 스스로 굴러가는 엔진이 아니라 외부에서 연료를 공급받아야 작동하는 구조였다는 겁니다. 소련이 싸게 공급해주는 원자재, 기술 지원이 없으면 북한의 공장은 절반도 돌아가지 않았고 비료와 농약도 소련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농업도 자립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에 남한은 완전히 다른 방향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 박정희 정부는 수출 주도형 산업화를 밀어붙이면서 해외 시장을 향해 문을 열었는데 신발이나 섬유 같은 경공업에서 시작해 점차 철강, 조선, 반도체로 고도화하는 경로를 걸었습니다. 민간 기업이 성장하고 해외 자본이 들어오고 수출이 늘면서 성장의 선순환이 만들어졌고 이 구조가 이후 수십 년간 남한을 끌어올리는 핵심 엔진이 됐습니다. 북한이 안으로 닫힌 사이 남한은 세계를 향해 문을 열었고 그 차이가 이후 모든 것을 갈랐습니다. 남한이 성장하는 방식도 주목할 만합니다. 단순히 공장을 늘린 게 아니라 기술을 흡수하고 실패하면 구조조정을 하고 세계 시장의 요구에 맞게 산업을 바꿔나가는 유연한 방식이었습니다. 반면 북한의 계획 경제는 한번 정해진 목표를 관료 체계를 통해 하향식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이었는데 처음에는 빠른 성장이 가능했지만 복잡해지는 경제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환경이 바뀔 때 남한은 저금했고 북한은 굳어버렸습니다. 1인당 소득이 역전된 시점은 1970년대 중반에서 후반 사이로 추정되는데 그 이후 두 나라의 궤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한은 외부와 연결될수록 더 강해졌고 북한은 내부를 통제할수록 더 약해졌습니다. 이 한 문장이 이후 50년의 역사를 가장 압축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이 시기에 북한은 자력갱생을 국가 이념으로 내세웠습니다.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버텨낸다는 이 개념은 주체 사상의 핵심이었는데 문제는 현실이 이 이념을 전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소련 연료로 돌아가는 공장을 세워놓고 소련 비료로 키운 쌀을 먹으면서 자립을 외쳤으니 이 모순이 결국 나라 전체를 집어삼키게 됩니다. 북한 경제가 진짜로 무너지기 시작한 건 1990년대 초입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북한을 지탱해주던 외부 지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석유 공급이 대폭 줄었고 기계 부품과 원자재 수입도 끊겼으며 그동안 소련 지원 가격에 의존하던 무역 조건도 갑자기 시장 가격으로 바뀌었습니다. 북한은 이 충격을 감당할 내부 체력이 없었습니다. 공장이 멈추기 시작했고 발전소 가동률이 급락했습니다. 전기가 없으니 공장이 안 돌고 공장이 안 돌아가니
비료가 없고 비료가 없으니 농업 생산량이 폭락하는 악순환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1990년대 중반 연속적인 홍수와 가뭄까지 겹쳤는데 이게 결정타가 됐습니다. 1994년에서 1998년 사이에 북한에서는 대규모 기근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추계는 기관마다 다르지만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 수준이라는 분석이 많으며 당시 북한 전체 인구 대비 사망 비율은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북한은 이 시기를 고난의 행군이라 불렀는데 정권이 직접 진 이름이 그 심각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기근은 북한 사회의 구조 자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아사자가 발생했고 군대와 평양 중심부로 식량이 집중되면서 지방과 하층민은 사실상 방치됐습니다. 이 경험은 북한 주민들에게 국가가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줬고 이후 장마당 경제의 폭발적 확산으로 이어지는 배경이 됩니다. 중요한 건 이 기근이 단순히 자연재해 때문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비가 많이 왔고 가뭄도 있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가 식량 배분을 통제하는 체제 자체가 무너졌다는 거였습니다. 북한은 국가 배급제를 통해 모든 식량을 배급하는 구조였는데 이 시스템이 붕괴하자 농촌에서 식량이 있어도 도시는 굶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체제의 경직성이 자연재해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보는 연구자들이 많습니다. 이 기근 이후 북한 경제는 성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생존이 목표가 됩니다. 주민들은 살아남기 위해 국가 배급 대신 자체 시장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 장마당이 오늘날까지 북한 경제의 상당 부분을 비공식적으로 떠받치고 있습니다. 국가 계획 경제가 사실상 기능을 잃었는데도 체제는 그 껍데기를 유지하면서 시장을 공식 인정하지 않는 기묘한 이중 구조가 이때부터 자리를 잡았는데 이 모순은 지금까지도 북한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로 넘어가면서 북한은 새로운 선택을 합니다. 바로 핵무장입니다. 체제 생존을 위해 핵을 선택했다는 논리는 내부적으로 일관성이 있습니다. 주한미군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은 가장 저렴하게 억지력을 확보하는 수단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선택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2006년 첫 번째 핵실험 이후 유엔 제재가 시작됐고 이후 핵실험이 반복될 때마다 제재 강도는 높아졌습니다. 2017년 제재는 특히 강력했는데 석탄, 철, 해산물, 섬유 등 북한의 주요 수출품 대부분이 봉쇄됐고 해외 파견 노동자를 통한 외화벌이도 막혔습니다. 북한이 외부에서 돈을 벌 수 있는 합법적인 경로가 사실상 차단된 겁니다. 제재의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 북한은 제재 속에서도 밀수와 사이버 범죄, 가상자산 탈취 등 비합법적 수단으로 외화를 조달하고 있다는 분석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그 규모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실제로 유엔 보고서는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수억 달러 규모의 가상자산을 탈취했다고 밝혔는데 이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재가 체제를 압박하는 건 분명하지만 그 압박이 주민의 삶에 먼저 도달한다는 점에서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군사비 문제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북한이 GDP 대비 군사비로 쓰는 비율은 정확한 통계를 구하기 어렵지만 상당한 규모를 군에 배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 비용까지 포함하면 그 부담은 더 커지는데 이 돈이 민생이나 생산성 향상에 쓰이지 못한다는 건 장기적으로 경제 회복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북한 경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닫힌 체제 안에서 군사를 우선하며 버티는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일부 통계에서 성장 신호가 포착되기도 하지만 그 절대적인 수준은 여전히 매우 낮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 격차는 지금도 수십 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격차는 단기간에 좁혀질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흥미로운 비교가 하나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조건에서 출발한 나라들 중 일부는 개방과 시장화를 선택하면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베트남은 1986년 도이머이 개혁을 통해 시장 요소를 도입했고 이후 수십 년간 꾸준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중국도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이후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꿨습니다. 북한에도 이런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2000년대 초반 일부 경제 특구를 시도했지만 핵 개발 우선 노선과 맞물리면서 그 시도들은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더 짚을 게 있습니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질수록 주민들의 정보 접근은 더 철저히 차단됐습니다. 외부 세계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남한이 어느 수준까지 성장했는지를 북한 주민 대부분은 알 수 없습니다. 정보 통제는 체제 유지의 핵심 수단이었는데 이것이 개혁에 대한 내부 압력 자체를 억누르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가난을 인식하려면 비교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 비교 자체를 원천 차단해버린 겁니다. 이 점에서 북한의 빈곤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치와 정보 통제가 만들어낸 복합적인 결과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빈곤을 자원이 없어서 혹은 사람들이 게을러서라고 설명하는 건 완전히 틀린 접근입니다. 북한은 광물 자원도 있고 노동력도 있고 지리적으로도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이라는 거대 시장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조건 자체는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어떤 체제로 운영하는가, 한마디로 제도의 문제입니다. 한 나라의 부를 결정하는 건 자원이 아니라 제도라는 말이 있는데 북한은 그 명제의 가장 극단적인 증거 중 하나입니다. 출발선이 더 좋았던 나라다. 다치고 통제하고 군사를 우선하는 선택을 반복하면서 50년 만에 이웃과 수십 배의 격차를 만들었습니다. 이 결과는 운이 나빴던 게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쌓인 선택들의 결과입니다. 북한은 처음부터 가난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때 더 나은 출발선에 있었지만 스스로 선택한 방향이 지금의 현실을 만들었고 그 선택의 무게는 그곳에 살고 있는 수천만 명의 삶 위에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로 얹혀 있습니다.